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저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가 겨우 딸려 있던 반지하에 살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심에서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났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빚을 갚기 위해 전 그 동네에 남겨졌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의 월급은 몽땅 부모님의 빚 갚는 것에 쓰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저의 월급은 제 통장에 스치듯 머물렀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을 싫어했다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희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자주 안부를 물으며 서로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때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습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효도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손과 발이 저려 잠 못 드시는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드리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럴 때면 저희 부모님은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미정이 최고다. 효녀다 효녀. 전 그 말이 아이스크림처럼 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만 대차게 끝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부모님 댁에서 편찮으신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뒤늦게야 사회에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병간호 핑계, 제 공부 핑계로 반백수 인생을 살았었어요. 어머니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완쾌까지 함께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워낙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 남들 시선을 무시하고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회사 생활 3년 차에 막 대리를 달고 동료의 소개로 만났던 사람. 듬직한 사람이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잘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이좋던 상황에 뭐라고 이별의 말을 준비해야 하나 제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깊게 고민했었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업이 부도나셨어. 결혼을 약속했던 저의 남자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그 놀라운 표정 변화에 도리어 제가 더 당황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 반응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지자고 하려고 꺼낸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대답을 속으로 바랐었나 봐요. 좋을 때 함께 했으니 힘들 때도 어쩌면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 지금 생각해도 우습네요. 먼저 헤어짐을 생각해놓고 또 다른 속으로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처나 받고 있는 꼴이라니. 결국 그 이별은 저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였으니 많이 좋아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두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제 입으로 직접 부모님께 저희 헤어짐의 사유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선 바로 눈치를 채시더군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너 결혼은 해야지. 그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가슴을 치며 제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던 부모님. 한참이나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 제가 고생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다 엄마 아빠 탓이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저의 그 결정이 어쩌면 부모님께 상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저의 그 결정이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저만 좋자고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부모님을 울리게 되었으니 저는 효녀로서의 자격 박탈이었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물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빚만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지겹기만 하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와, 이게 끝이 오긴 오는 것이구나. 그간 회사 일이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 제 인간관계는 바닥이 났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며 쓰이는 돈조차 아까워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절친했던 친구한테도 집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빚을 청산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면서 소박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오직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애썼던 저를 위한 것, 바로 내 집장만. 그렇다고 크고 화려한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그저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반지하가 아니라. 제가 살던 반지하 방은 솔직히 말해 최악이었습니다. 집안이야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가다듬어 두어서 그나마 봐줄만 했지만 한 칸짜리 방에 뭐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방이 하나라는 것과 크기가 매우 좁았다는 것 외에 진짜 심각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일하게 하나 있던 창문이었습니다. 방범창에 험상궂게 자리하고 있는 제 방 창문은 이 골목 거리를 걷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창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바닥과 저희 집 건물 사이에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을 만한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온갖 쓰레기들이 떨어졌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쓰레기를 그대로 던져버린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들, 더운 여름에는 그 쓰레기들로부터 번져오는 냄새로 인해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오물이었습니다. 밤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그 자리를 화장실로 쓰는 것인지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냄새들이 풍겨왔어요. 앞서 말했던 쓰레기 냄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지독한 악취에 가끔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전 그곳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이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연령대는 어떠한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죠. 꼭 옆집 사이라고 해서 안면을 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그 이웃은 참으로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뭘 하는 건지 지독한 구름과자 냄새가 문틈 사이를 비집고 밖으로 튀어나와 제 방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피어대는 일반 담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어요. 뭐랄까, 찌든내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재떨이 냄새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딱 이런 냄새라고 정확히 콕 집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눅눅하고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집에서 샤워를 꼼꼼히 하고 몸을 말려도 그 인간 때문에 제 몸에서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인 건지 밤이고 낮이고 할 것도 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언제나 났습니다. 하루는 일렉 기타 소리가 났다가 또 어떤 하루는 무슨 악기인지조차 알 수 없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옆집에 예술가가 사는 줄 알고 신기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곡을 연주해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소리가 음악이 아니라 소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꼭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물테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은 악취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았어요. 반지하 그곳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저만의 공간이 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품게 된 거예요. 저의 집을 갖는 것, 그리고 빚을 전부 갚아냄으로 인해 그 꿈에 비로소 한 발 가까워졌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물론 제 집을 사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돈을 모은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막했던 부모님의 빚을 갚아냈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꿈을 품었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렸으니 이제 드디어 땅이 굳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그 꿈 하나를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 가까운 미래에 제 집이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꿈이 생기니 새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 발치에서 도르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저희 집 문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소리도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에 열쇠가 잘 맞지 않는 건지 몇 번이나 바닥에 열쇠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어린 남자의 말소리가 이어졌어요. 잘 안 돼. 비켜봐 엄마. 내가 해볼게.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소리를 들은 네 식구가 놀란 눈을 하고 절 바라보았죠. 시끄러운 일렉 기타, 고약한 구름과자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4인방의 모습에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또래처럼 보이는 여자 한 명과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아이 둘,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꼬맹이 남자아이 하나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냄새나고 시끄러운 음악가가 아니라 웬 해맑은 가족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상황 파악을 하느라 미처 인사를 건네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역시 그 여자를 따라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엄마라는 단어를 조합해보면 그 여자가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인데 아이들 키가 너무 크고 첫째로 보이는 아이는 못해도 19은 되어 보이는 외모였거든요. 뭐 아주 일찍 결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그럴 수는 있을 것도 같더군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의 옆집은 젊은 엄마와 삼형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요란한 악기 연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독한 악취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그 이웃이 이사를 갔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어요. 비록 햇살 한 점, 시원하게 살랑이는 바람 한 줌 들지 않은 눅눅하고 칙칙한 반지하 빵이었지만 그런 이웃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쾌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에는 새로 이사 온 그 삼형제가 무척이나 귀여웠기 때문이었어요.
첫날부터 문을 두드려 이사떡을 드시라고 고개를 빼꼼 내밀던 둘째 녀석은 오며 가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밝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웃음 하나로 어둡고 칙칙한 그 골목에 햇살이 드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단지 저를 향해 웃으며 인사를 건네준다는 것이 고맙고 기특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슈퍼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간식거리를 사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마주치면 뭐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 처지에 비싸고 좋은 간식은 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서 손에 쥐어주면 그 반응은 또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우와, 이거 진짜 저 다 먹어도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엄마랑 형이랑 동생이랑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모 드실 거는 있어요? 이거 많으니까 하나는 이모 드세요. 손에 여러 개를 쥐어주면 꼭 첫 마디가 엄마랑 형이랑 동생이랑 나누어 먹겠다는 말이었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이고 돌아서다가 무조건 다시 뒤돌아 제게 몇 개를 돌려주곤 했습니다. 저보고도 같이 먹자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주는 맛이 있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의 반응 하나에 괜히 웃게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 집 둘째 아들과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지내는 동안 그 집 엄마도 부쩍 저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그 여자가 여전히 새 아들의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그녀가 그들의 친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성격이 그들이 모자지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으니까요. 그 맑은 기운이 너무 좋았던 저는 금세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친구와도 직장 동료들과도 뜸하게 지내며 인간관계에 많은 것을 놓아버렸던 저로서는 그녀가 그렇게 친해진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단시간 안에 친밀도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그녀 특유의 싹싹함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가영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제게 말을 걸었던 것은 이사 온 지 나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이사떡을 받았던 것이 고마워서 슈퍼에 파는 귤을 사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건지 손에 걸레를 들고 뛰쳐나온 그녀가 까만 봉투 속의 귤을 확인하고는 화사하게 웃으며 묻더군요. 귤이네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귤 단가요? 아니면 신가요? 그녀 딴에는 말장난을 건넨 것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당황한 제가 귤이 단지신지 먹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그녀가 엄청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하다고. 자기 이름이 신가영이라고 이름을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한 손에는 걸레를 한 손에는 까만 봉투를 든 채 당황해서 허둥대는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애를 3씩이나 낳고도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절대로 제 나이 또래는 아니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죠. 아니에요. 너무 웃기는데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예쁘시네요. 부러워요. 제 이름은 한미정이에요. 그녀의 예쁜 이름과 어울리는 예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몹시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민망했던 짧은 인사를 시작으로 저희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나이를 공개하고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의 이상한 유머는 계속되었어요. 미정 언니, 자가용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무슨 말인지 2초간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넋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너무 웃기지 않느냐며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던 가영이. 2초가 흐른 후에야 그게 신가영식 최신 유머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말을 탁 하고 짚었습니다. 그런 유치한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오는 거냐며 따로 학교라도 다니는 거냐고 비웃어 줬다가도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왜 계속 그게 생각나서 그 웃음이 멈추질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유머는 그런대로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잊으면 생각나고 잊으면 또 불쑥 생각났어요. 아무튼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창문 밖의 쓰레기들을 치워보기로 마음을 먹고 단단히 채비를 갖춘 뒤 그 틈 사이에 팔을 넣어 쓰레기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영이가 나왔어요. 저는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그녀에게 벽 사이 쓰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제가 꺼내놓은 흉물스런 그것들을 바라보던 그녀가 무언가 결심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가 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언니 같이 하자 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무슨 수를 써도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꺼낸 쓰레기들을 몽땅 버리고 나니 한결 공기가 상쾌해진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다 언제쯤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영이가 다시 한번 유머 공격을 해왔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피식 웃었더니 그녀가 물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느냐고. 그렇게 깔깔거리며 소리내어 웃는 그녀가 신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묻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제 궁금증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좁고 칙칙한 반지하 한 칸짜리 방에서 애 새 때리고 들어와 악으로 깡으로 사는 주제에 쟤는 뭐가 맨날 그렇게 즐겁고 웃긴가 싶지? 사실 처음에 나 혼자 쟤네 새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실감했을 때는 하나도 웃지 못했었어. 미치지 않고서야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근데 나 있잖아 언니. 여기 와서 사는 것도 되게 감지덕지한 거다. 원래는 당장 길바닥에 나가 앉을 뻔했었거든. 애들 아빠가 나보다 8살이 더 많았어. 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운 게 없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야.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도 더더욱 아니었는데 덜컥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네. 애 아빠는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 잘 해주겠대. 물론 나도 좋았어.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어. 결혼식 같은 건 사치였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 없는 살림에 애까지 있으니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 설상가상 남편은 출장을 다니는 직업이라 할 줄도 모르는 육아 나 혼자서 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었어. 뭐 그래도 할만했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애들이 다 너무 예뻤으니까. 그녀를 알고 난 후 처음으로 마주한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어딘가에 알게 모르게 씁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궁금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저렇게 큰 아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먼저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추측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그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저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 제 사연을 묻는다면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반지하에 궁상맞게 살게 된 사연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영이는 어린 나이에 뱃속에 덜컥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남자와 100년 해로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좋지 못한 형편이었고 아이를 지울 수 없으니 그냥 낳아서 기르자는 생각으로요. 함께 살면서 하나둘씩 마련하고 맞춰가면 되겠다고 그녀는 그렇게 꿈을 품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생활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은 출장이 잦아져만 갔고 설상가상 뱃속에는 둘째까지 들어서게 되었다고 했죠. 철이 없었던 거지. 첫째 낳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으면서 그렇게 첫째랑 3살 차이가 나는 둘째를 또 낳게 됐어. 근데 막상 낳고 보니 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던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나만 참으면 된다. 나만 웃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 그러다 남편이 하던 일에서 성과를 보고 승진을 하면서 우리도 좀 살만해지더라. 그맘때쯤 남편이 몇 번이나 물어봤었어. 이제라도 결혼식 올리지 않겠느냐고. 근데 나도 살림하느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기가 싫더라고. 아니, 사실 본심은 너무나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 돈으로 애들이랑 남편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이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고 싶은 거야. 짧은 결혼식 잠깐의 그 돈을 쓰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게 나한테는 더 큰 행복이었거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동안은 별 걱정 없이 살았어. 애들도 무럭무럭 잘 자랐고. 근데 덜컥 셋째가 들어서 버렸네. 그래도 그때는 첫째나 둘째 가졌을 때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 돈도 있었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육아에 자신감도 붙었을 때라서. 그래서 여유 있게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 이왕이면 셋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말이야. 그제야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 마음의 안정감이 든 거지. 그렇게 막내 아들 낳고 벌써 9년이 지났네. 나 남편이랑 왜 헤어진 건가 궁금하지? 사별했어. 근데 위로하지는 않아도 돼. 나 하나도 안 슬프거든. 가영이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두고 갈만해서 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나 아이들과 남편을 생각했다던 가영이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슴 아픈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출장이 길어지고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잦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가영이는 그런 남편이 딱하고 고마워서 더 잘해주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식이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게 된 계기도 황당했습니다. 그 자식은 가영이 몰래 2집 살림을 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여자가 대출을 받는 걸 도와주려고 보증까지 서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 어땠던 건지 알맹이만 쏙 파먹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야 불륜관계였다고 이실직고를 했다는 가영이의 남편. 그래도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정이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꼭 참으며 없던 일로 묻어버리고 잘 지내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가영이한테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집까지 홀랑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자기를 배반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스스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가영인 믿을 수 없어서 엉엉 울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자기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영이의 곁에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자기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녀의 얼굴이 지나치게 아름다워 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살아보려고 이방 저방 전전하면서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 거야. 어차피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어둡고 축 처져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언제 해 뜰 날이 오겠나 싶지만 비록 이렇게 칙칙한 데 살아도 칙칙한 사람까지는 되기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더 웃고 웃을 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래. 하다 보면 되게 편해. 복잡한 생각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 저보다 어린 그녀였지만 삶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마 모진 비바람을 맞서본 사람이라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겠죠. 그날 나누었던 그 진솔한 대화로 저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영이와 제가 언니 동생하며 좋은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 정신이 없다고 하던 가영이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제게 당분간 일이 바빠서 얼굴을 자주 못 볼 수 있다고 말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우연히 들렀던 고깃집에서 그 집 첫째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몸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연탄불을 나르고 있던 첫째. 한참 수험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녀석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니 놀라서 캐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수능 공부해야지. 그리고 저는 결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엄마가 이모한테는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는데 저희 엄마 암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밝고 예뻤던 사람이 암이라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웃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암이라뇨.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당장 가영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순간, 전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아보기 힘들 만큼 퉁퉁 부어버린 온몸, 까맣게 변해버린 얼굴과 피부. 차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어쩌면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그녀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저는 그대로 병원을 도망쳐 나와 거리를 떠돌다 다시 첫째 민석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집에 가니?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총명하던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엄마가 간암인 걸 알고 난 직후 민석이는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반에서 빠짐없이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환경에서 그 성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아이가 지금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혼자서 아등바등 하고 있었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영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여전히 퉁퉁 부은 얼굴의 가영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어왔어요. 제게 사과를 할 생각부터 하는 가영이가 너무 아까워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나 착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가영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애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고 네가 늘 했던 것처럼 밝은 생각을 가지려고 애써줘. 알았지, 가영아? 너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해야만 해. 꼭 다시 일어나자, 응? 넌 할 수 있어, 가영아. 민석이도 가영이도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응원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그 말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켜진 옆집 창문. 문을 두드리니 셋째 민현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그 집에 들어가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모조리 꺼내어 그 집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를 썰어 김치찌개를 끓여두고 아이들에게 일렀어요. 이제 당분간 이모가 너희 밥 챙겨주고 숙제 챙겨주고 할 거야. 공부할 때 모르는 것 있으면 이모한테 물어보고. 엄마라는 존재가 없는 집. 첫째 형마저 돈을 벌겠다고 밖으로 나가 집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밥도 할 줄을 모르고 그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전부였던 두 녀석에게 당분간은 식사를 책임지겠다 약속했어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밥 먹는 것을 보다가 셋째 초등학교 숙제를 챙겨주고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내내 목이 메여와 정말 괴로웠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영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쩐지 상태에 차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던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가영이의 눈이 영원히 감기고 말았습니다. 뒤집어진 속을 간신히 억누르며 그녀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영이가 있어 웃음꽃이 피었던 저희의 반지하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마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무디게도 흘러갔어요. 민석이는 묵묵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습니다. 참으로 대견스러웠죠.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나서는 민석이, 민준이, 민현이를 나란히 데려다 고기를 사 먹였습니다. 눈치를 보며 먹는 모습을 보니 괜히 더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편하게 마음껏 먹으라고요. 제가 그 어린 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그게 다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첫째 민석이의 수능 시험은 아닌 척했지만 사실 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대학이라도 원하는 곳에 합격한다면 그 얼굴에 조금이라도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던 찰나 그 집 막내 민현이의 숙제를 도와주러 그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민현아,
민석이 형 대학 결과 아직 안 나왔어? 그냥 대놓고 첫째한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민현이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민현이가 살짝 눈치를 보더니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모, 형, 대학 붙었어요. 붙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쁜데 민현이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대학 합격한 게 기쁘지 않느냐고, 이모는 너무 기쁜데 민현이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민현이가 하는 말에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형이 불쌍해서요. 대학 붙었는데 우리 때문에 못 가요. 대학 갈 돈이 없어서. 민석이 형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민준이 형이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대학 갈 돈 없어서 못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 형한테 너무 미안해요. 형이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형이 불쌍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민현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 그것들이 기특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줄 아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망설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던 적금을 깼습니다. 민석이를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자기 탓을 하며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민석이는 몇 번이고 그걸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울면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전 말했어요. 민석아, 네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애들도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너희 엄마가 너 공부 잘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알지? 돈 때문에 대학 포기하지 마. 가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녀. 잠 좀 덜 자고 알바해서 생활비 보태었어. 조금 힘들어도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너희 엄마가 해냈던 것처럼. 그리고 이모도 네가 너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넌 어때? 할 수 있지? 그렇게 민석이는 법대에 들어갔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몇 번 오며 가며 마주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들어 살림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연줄 없는 낯선 아줌마 아저씨를 자기 부모처럼 들여다보며 굳은 일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의 순박하고 선한 마음가짐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서도 종종 삼형제와 연락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민석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그곳으로 달려가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 사는 것 좀 챙겨보겠다고 그 녀석들을 두고 온 것이 내내 후회가 되었었는데 보란듯이 멋지게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민석이가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안 본 사이 민석이는 두 동생에게 멋진 형이자 좋은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 후 종종 연락을 나누는 것 외에는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 살게 된 지 15년이 흘렀을 때쯤 다시 한번 민석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세월이 어쩜 그렇게나 빠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린 것이 언제 어른이 되어 벌써 장가를 간다뇨. 잊지 않고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민석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민준이와 민현이의 모습도 가슴 뭉클했고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제 눈에 두 녀석이 귀여운 것은 여전했지만 말이에요.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넓고 큰 예식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결혼식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민석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화려한 결혼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간 민석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집안이 재벌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그렇게나 화려했나 봅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있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영이 생각에 뒤돌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옆집으로 찾아왔던 젊은 엄마와 삼형제. 그 식구들은 생각보다 더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민석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모, 제가 드디어 빚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 불현듯 가영이가 아팠을 때 제게 무섭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 심장이 저 아래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모께 감사하다고. 15년 전 적금을 끼어 민석이의 등록금을 내주었던 제게 그 장인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로선 정말 낯간지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난 일이었어요. 그걸 어쩌다 자기 장인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고마워하며 선물까지 하겠다는 그 장인도 의문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싫다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걸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 충분히 제 뜻을 알아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희 집 앞에 웬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보란듯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우두커니 서 있는 까만 차 한 대. 여기에 차를 두시면 안 된다고 차 빼달라고 말을 하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민석이와 그 장인이 앉아 있더군요. 저를 발견하고 서둘러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쥐구멍을 찾지 못한 저는 결국 어색하게 그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민석이의 장인이라는 그분이 제게 주고 싶다는 선물은 무엇도 아닌 무려 건물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담스러워 손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몰래 집 주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불쑥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거절을 못 하실 겁니다. 일단 그 건물은 우리 사이 몫입니다. 제가 제 딸과 결혼해준 우리 사위한테 고마워서. 그런데 그걸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하고 듣기 좋고 또 대견스러웠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제가 사랑하는 사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께 꼭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속 사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 사셔도 좋습니다. 도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아이들과 부모님 모시고 살기에 좋은 건물일 것이고 시골에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 건물에 세를 주고 이곳에서 편하게 살기 좋으실 거예요. 그때 그 돈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그 마음이 민석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아니 민석이를 봐서라도 이건 꼭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제게 그러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게다가 마주친 민석이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더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며 몹시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딱 하루만 드리겠다고. 황당했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는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미루다 한 달째가 되어서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꿈에 가영이가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뭐하고 있어? 얼른 받아. 저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툭 하고 던지는 가영이에 놀라 얼떨결에 품에 그걸 안아버렸는데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가영이가 꿈에 나와 그 건물을 받으라고 하는 건가 싶다가도 제가 내심 그 건물이 받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그 건물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반지하에서 건물주로 치를 떨 정도로 싫었던 그곳 반지하에서 만난 인연으로 제 삶이 말도 안 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받느냐며 난색을 표하셨던 부모님과 남편도 막상 뿌듯해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민석이와 저는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행복하기로. 아마 그 아이라면 잘 지켜낼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